2023년 12월 3일 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울의 심장부를 스치던 저녁이었어요. 종로구 사직동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흐르고 안에서는 성공한 엘리트 가족의 온기가 흘러나와야 할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곳에서 한 남자가 피 묻은 손으로 다급하게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건 남자는 50살의 현 씨.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국내 최대 로펌 소속의 변호사였죠. 그의 아버지는 검사장 출신의 5선 국회의원. 누구나 알만한 법조계 명문가이자 소위 말하는 성공의 대명사와도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삶. 잘 닦인 성공의 궤도를 달리던 한 남자는 왜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한 괴물이 되었을까요? 성공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성벽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 지금부터 그 화려한 가면 아래 지난 10년간 단단히 골마 터져버린 비극의 균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남자의 삶은 누가 봐도 탄탄대로였어요. 미국에서 대학과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재원, 존경받는 법조인 집안의 아들이었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이력서는 그가 얼마나 반듯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2013년 그는 커리어와 가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꾸려나가던 40대 초반의 아내와 결혼하면서 완벽한 그림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그림 뒤편은 결혼생활 초입부터 검게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은 짧았죠. 바쁜 업무에 비해서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그는 아내를 향해 멸시가 가득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있다. 사랑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아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수와도 같은 말이었죠. 이건 일시적인 다툼 속에서 나온 실수가 아니었어요.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균열은 더 깊고 추악한 형태로 벌어졌어요. 2018년 그는 아내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두 자녀만 데리고 뉴질랜드로 떠나버려요. 수년간의 강제적인 별거.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자 그의 마음속 의심과 집착은 병적으로 자라났죠. 그는 아내가 혼자 한국에 남아 외도를 한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휴대전화는 아내를 향한 폭언을 쏟아내는 무기가 되었어요. 그는 아내를 쥐라는 익명으로 지칭하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연남, 그런 쥐가 좋다는 내연남. 성병 검사 필요, 결과 보내줄래? 같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언어들이 쉴 새 없이 아내에게 쏟아졌죠. 영상통화를 걸어서 지평관의 신발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3개월치 통화 기록을 전부 뽑아 한 건 한 건 누구와 왜 통화했는지 해명을 하면서 아내의 일상을 지배하고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낳은 어린 두 자녀였죠. 그는 아이들에게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엄마가 자기밖에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 사는 거야.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저렇게 일만 하는 거라고. 어린 아이들의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인 엄마를 가장 미워해야 할 존재로 바꿔버린 겁니다. 심지어 그는 2021년 어린 자녀들의 입을 통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엄마를 비난하게 시킨 뒤 그 목소리를 녹음해서 아내에게 전송하기까지 했어요.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가장 비정하고 악랄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에서 자신을 향한 욕설과 비난이 흘러나오는 것을 남편이 보낸 녹음 파일을 통해 들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죠. 이건 더 이상 지켜낼 가정이 아니고 남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2021년 10월 13일 그녀는 남편 현 씨를 상대로 첫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옥과도 같았던 결혼 생활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현 씨의 태도는 돌변했어요. 그는 분노하거나 위협하는 대신 철저히 계산된 반성의 가면을 쓰고 아내 앞에 섰죠. 그가 내민 것은 사랑의 서약서라는 제목의 각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어요. 아내에게 엄마로서의 자격을 비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겠다. 의처증으로 오해받을 언행을 하지 않겠다.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 아이들과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단절시키지 않겠다. 서약서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는 그가 지난 세월 아내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이나 다름없었죠. 아내는 흔들렸습니다. 깨져버린 가정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단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해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는 마음으로 그녀는 한 달여 만인 2021년 11월 30일 이혼 소송을 취하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잿더미가 됐어요. 서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악몽은 다시 시작됐죠. 그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직장으로 수시로 전화를 걸어 동료들에게 아내의 행적을 묻고 집안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험담을 늘어놔 사회적 평판을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가족여행은 그에게 완벽한 무대가 됐습니다. 2023년 3월 뉴질랜드에서는 초인길에 아내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아이들과 사라져버렸고 7월 미국에서는 아내의 비행기표는 사주지도 않은 채 따라오게 한 뒤 자신의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모든 여행 비용을 아내에게 떠넘겼죠. 9월 추석 명절에는 아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홍콩으로 떠나서 명절날 엄마와 아이들을 강제로 갈라놨습니다. 서약서에 썼던 모든 약속을 보란듯이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결국 2023년 11월 13일 아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오피스텔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마침내 그와의 물리적인 분리를 감행한 거죠. 그러나 현 씨는 그날 밤 즉시 오피스텔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어요. 그는 겁에 질린 딸에게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 집은 가난해. 여기 있으면 너는 루저가 될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아이를 다시 빼앗으려고 했어요. 함께 있던 장모에게는 이혼을 조장하지 말라며 폭언을 퍼부었죠. 결국 아내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그는 강제로 퇴거 조치됐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인 2023년 11월 14일 아내는 현 씨를 상대로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결심이자 자신의 삶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저항이 끔찍한 비극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2023년 12월 3일 일요일 저녁 두 번째 이혼소장을 제출한 지 채 3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현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죠. 딸아이가 책가방을 집에 두고 갔으니 가지러 와라. 이에 아내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그 아파트로 향했어요. 아이의 물건을 챙겨 나오려던 그저 엄마로서의 당연한 발걸음이었죠. 딸의 책가방을 챙긴 그녀는 별거 중인 집에 남겨진 딸의 옷가지를 몇 개를 더 챙겨가겠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옷, 그것은 이제 자신과 딸이 함께할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상징물이었죠. 아내가 자신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마지막 확인, 그의 내면에 억눌러 있던 분노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그가 손에 든 것은 훗날 법정에서 고양이 장난감이라고 주장했던 길이 35cm의 속이 텅 빈 쇠파이프였어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그는 그것을 휘둘러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예기치 못한 공격의 아내는 충격과 고통 속에서 작은 방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그는 쫓아왔어요. 공격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머리와 온몸을 수십 차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가격했어요. 판결문에 기록된 피해자의 상처는 그날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죠. 머리에만 8개가 넘는 깊은 열창, 온몸에 남은 수많은 타박상과 멍자국,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쓰러진 아내의 배 위에 올라탄 그는 마지막으로 양손으로 아내의 목을 졸랐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숨통을 제 손으로 끊어버린 거죠. 폭풍 같은 폭력이 휩쓸고 간 뒤 찾아온 침묵. 그는 쓰러져 피를 흘리는 아내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었죠. 검사장 출신의 다선 국회의원이었던 아버지. 그는 위급한 아내를 위한 신고를 하기도 전에 자신을 보호해줄 법적 가족적 권력에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린 지시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죠.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딸을 데려와라. 증거를 인멸하고 엄마가 살해한 참혹한 현장으로 어린 딸을 데려오라는 비정한 지시였습니다. 그들은 범행이 벌어진 지 한참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대원이 전화 너머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다급하게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걸 할 시간이 없다며 잘라 말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심장이 멎은 지 한참이 지난 후였죠. 의사가 사망을 선고한 시각은 밤 9시 3분. 하지만 법의학자가 추정한 실제 사망 시각은 그보다 1시간이 빠른 저녁 7시 50분경. 그녀는 최소 50분 이상 차가운 바닥에 방치된 채 죽어갔던 거예요. 법정에선 현 씨는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라고 주장했어요. 죽일 의도는 결코 없었고 단지 상해를 입히려다가 의도치 않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 모든 것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사건의 발단은 황당할 정도로 사소했어요. 자신이 고양이와 놀아주고 있었는데 아내가 다가와서 고양이를 발로 툭 차고 지나갔고 그 모습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손에 들고 있던 고양이 장난감으로 아내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는 격렬한 부부싸움 끝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 통제력을 상실했고 구체적인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블랙아웃을 주장하기도 했죠. 그의 변명은 피해자가 모든 원인을 제공했으며 자신은 그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교묘한 책임전가였습니다. 물증이 없다면 그의 사회적 지위와 그럴듯한 변명에 모두가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죽은 아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남겨놓은 목소리가 법정의 침묵을 깨뜨렸어요. 수사관들이 비밀번호를 풀어낸 그녀의 휴대전화. 그 안에는 그녀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그것은 이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는 피해자의 마지막 증언이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현 씨가 쌓아 올린 모든 거짓말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일 속에 격렬한 부부싸움은 없었어요. 들리는 건 일방적으로 아내를 몰아붙이는 현 씨의 차가운 목소리와 그의 위축되어 쩔쩔매는 아내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고양이를 걷어차는 소리나 몸싸움을 하는 소리 역시 어디에도 없었죠. 대신 녹음된 것은 이거였습니다. 둔탁하고 섬뜩한 금속성의 타격음,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의 처절한 비명. 그 비명 위로 그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겹쳐졌습니다. 죽어, 죽어. 이것은 이성을 잃은 사람의 괴성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진 서늘하고 집요한 외침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아들의 존재 또한 증명했죠. 소리를 듣고 놀라 나온 아들에게 현 씨는 소리쳤어요. 나오지 마. 그리고 그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다시 아내를 공격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바로 문 너머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격을 이어간 거예요. 가장 소름이 돋는 부분은 폭행이 끝난 뒤였습니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잦아들자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읊조렸어요. 침착해. 기억을 잃었다는 그의 주장이 완벽한 거짓임을 증명하는 범행을 마친 자의 냉정한 자기통제였어요. 이 녹음 파일 하나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우발적인 분노도 기억 상실도 피해자의 유발도 없었죠. 오직 한 남자의 일방적인 폭력과 살해,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한 거짓말만이 존재했습니다.
죽은 아내의 목소리는 가해자의 가면을 벗겨내고 사건의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가장 강력하고 슬픈 증거가 됐어요. 모든 거짓이 드러난 법정.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라며 그의 잔혹함과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죠. 이에 현 씨는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에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당시 공황 상태였고 정상적인 심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울먹이면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렸다고 평생의 반려자를 잃었다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1심 재판부는 그의 범행 수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옆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비정함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어요. 판결에 불복한 그는 항소했죠. 몇 달 뒤 항소심 법정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1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변호사는 온데간데 없고 수의를 입은 채 휠체어에 앉아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수척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자책감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짧은 시간 동안 서너 번 졸도했다 라며 어릴 때부터 모범생으로 자라 헌신적인 생활을 해왔던 피고인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을 저질렀겠느냐 라고 반문했죠. 하지만 피해자 측은 그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1심 과정에선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중형이 선고된 이후에 보이는 저 모습이 과연 진정한 반성인지 재판부가 살펴봐 달라고 했죠. 법정의 눈물과 쇠약해진 모습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연기인지에 대한 의문이 법정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그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반성과 사죄 대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죠.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결혼한 커플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현실을 부정하는 듯한 그의 말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했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가해자가 고통 속에 남겨진 유족들을 향해 용서를 선언한 거예요. 결국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죠. 법정에서의 눈물도 휠체어 위에 수척한 모습도 그의 마지막 진술에서 드러난 비틀린 자기 연민과 위선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2025년 4월 24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현 씨 측이 제기한 상고를 최종 기각한 거죠.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어떠한 법리적 오해도 없었으며 징역 25년이라는 형량이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어요. 이로써 모든 법적 절차는 끝이 났고 그의 25년형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는 25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75세가 되는 2048년 12월 3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법의 심판은 이렇게 내려졌어요. 하지만 그 어떤 판결로도 되돌릴 수 없는 이 사건의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돼요. 바로 남겨진 두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아빠의 손에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엄마를 살해한 살인범이 됐어요. 한 아이는 자신의 방문 너머로 엄마가 죽어가는 비명을 들어야 했고 다른 아이는 아빠로부터 엄마를 미워하라는 잔인한 말을 배워야 했죠. 아이들의 세상은 그날 밤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두 아이는 부모의 온기가 없는 세상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해요.
이 끝나지 않은 고통이야말로 이 사건이 남긴 가장 깊고 어두운 흔적입니다. 결국 성공이라는 가장 화려한 가면 뒤에 숨어 있던 것은 뒤틀린 통제욕과 자기애, 그리고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깊은 멸시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가장 끔찍한 비극의 무대가 될 수 있는지를 너무도 아프게 보여줬죠.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